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플런트를 이용한 몰드 필링과 캐스팅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차례는 다음과 같이 캐스팅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과 모델과 플런트 설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해석 결과와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캐스팅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은 금속 주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금속 주조 장면은 영화나 매체를 통해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광로에 쇳물을 붓는 장면, 익숙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실생활의 예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얼음을 많이 먹습니다. 얼음을 생성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얼음 트레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얼음 생성도 마찬가지로 물을 형상 안에 채워서 정해진 형태로 얼음이라는 결정체를 얻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하이볼을 많이 드시는데요. 하이볼을 드실 때 고형의 얼음으로 많이 드십니다. 이렇듯 다양한 형상 틀에 따라 여러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금속 주조도 얼음 생성과 비슷한 단계를 거칩니다. 다만 매질이 물에서 금속으로 바뀌었고 얼음과는 다르게 매우 고온의 매질을 시켜서 응고된 부품을 형성하는 공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속 주조는 다른 제조 공정에서 제조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복잡하거나 큰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자동차 부품, 기차 바퀴, 가로등 기둥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많은 금속 물체를 만드는 데 이용됩니다. 그러면 금속 주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복잡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제조 방법들과는 다르게 복잡한 모양을 거푸집 형태로 만들면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금속을 이용하여 주조할 수 있으며 후처리가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거푸집을 이용하여 생성하기 때문에 정교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해야 되는 현상의 경우는 넓은 공차 범위로 인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 캐스팅과 같은 경우 다이 생산 비용으로 인해 다른 제조 공정보다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주조는 액체 상태의 재료를 형틀에 부어넣어 굳혀 만드는 방법으로 주물 재료를 용해하여 형틀에 주입하여 냉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주물 재료를 용해를 시키고 운반을 한 다음에 주입을 합니다. 주입한 상태에서 냉각시키고 냉각된 형태를 주형을 분해를 통해서 다듬질, 열처리, 검사, 제품 출고, 일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일반적인 절차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운반이라든지 이런 주형 분해, 이런 부분, 다듬질, 열처리, 검사, 제품 등은 제외를 한 냉각 상태까지 보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익스펜더블 몰드는 소모성 금형 주조로 주조물을 생성 후 금형을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래, 도자기, 석고와 같은 재료로 거푸집이 만들어져서 일반적인 금형틀보다는 복잡한 형상을 주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 익스펜더블 또는 퍼머넌트 몰드로 영구 금형으로 다이캐스팅과 같은 현대의 많은 금형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영구 금형 주조는 동일한 주형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반복 가능한 부품을 생산하지만 주물을 제거하기 위해 주형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주물만 생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컨티뉴이티 캐스팅은 연속적인 길이의 금속을 주조하는 공정으로 용일 금속을 주형에 연속적으로 주입하고 응고시키는 방법으로 비교적 길게 형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소성 가공의 소재인 인곳을 비교적 길게 만드는 방법으로 용의 금속을 주형에 연속적으로 주입하고 응고시켜서 만드는데 보통 판, 봉, 선, 관용의 인곳으로 소성 가공을 합니다. 연속 주조에서는 순행한 주형 위쪽에 연속적으로 주탕하고
주용의 밑을 빼놓은 다음 굳어진 주개를 아래쪽으로 계속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이르는 인곳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조의 물성으로는 주조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회조철, 주강,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및 합금부터 폴리머 및 비닐까지 다양한 물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몰드 디자인의 목표는 주조 결함을 피하면서 원하는 충전 속도와 냉각 속도를 달성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엔시스 플런트를 이용하여 응용 재료의 흐름 및 응고 패턴을 예측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면 금형 설계의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석 최적화, 그러니까 형상의 최적화까지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플런트를 이용하여 캐비티 충전하는 방법, 그리고 응고 케이스 설정 방법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와 응고된 금속 질량은 시간의 함수로 구해지기 때문에 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언트 해석이다 보니까 시간에 따른 에어 포켓의 발생과 움직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최종 캐스팅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형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형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솔버 세팅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은 그림과 같이 오른쪽 상부에서 리퀴드가 유입이 되며 러너를 거쳐서 주틀로 이동하여 현상이 완성이 됩니다. 러너와 주틀과 그 사이에 몰드 캐비티라고 하는 균일한 두께의 형상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출구 쪽에서는 다른 사이즈, 다른 크기의 실린더 형태의 출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입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리퀴드 메탈이 있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기압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구 쪽도 마찬가지로 대기압 조건을 입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 조건은 입구의 1200도씨의 온도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간에 따른 질량 유량 조건을 부여합니다. 0초에서 0.5초 사이에 0.35kg/s로 선형적으로 증가한 뒤 4.5초까지 유지하다가 5초까지 선형적으로 0kg/s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으로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연료속을 아래쪽 그림과 같이 정의합니다. 냉각을 시키는 부분은 월 캐스팅 영역으로 0에서 2초 사이에서는 단열 조건을 유지하다가 2초에서 5.5초 사이에는 60W, 5.5초 이후에는 300W로 냉각을 시킵니다. 온도는 2초 이후부터 30도씨로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그레이캐스트 아이론에 대한 물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물성 값은 표와 같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리퀴드와 솔리드를 구분해서 각각의 다른 물성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리퀴드어스 템퍼러처랑 솔리드어스 템퍼러처의 값에 대한 차이입니다. 입구 쪽에서는 리퀴드 형태의 용해된 물성이 1200도씨로 유입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입이 되고 형틀에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냉각을 통해서 솔리드로 응고가 되는데요. 그 응고되는 그 온도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페이지가 변화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변화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보통 두 개의 구간이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여유롭게 네 개의 구간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입력값을 정의하는 게 일반적인 설정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스트 아이론에 대한 물성을 실제 엔시스 플런트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에 가시면 다양한 물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density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스와이즈 리니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4개의 포인트 구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정의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4개의 온도 구간을 정의를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리퀴디어스 템퍼러처 같은 경우는 1190도, 그리고 솔리디어스 템퍼러처 같은 경우는 1080도, 이 2개의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도 900도, 그리고 1300도에 대한 구간을 추가로 정의를 해줘가지고 각각에 맞는 density 값을 적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템퍼러처는 상온 온도인 25도로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퓨어 솔벤트 멜팅 히트 같은 경우는 24만으로 콘스턴트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솔리더스 템퍼러처, 리퀴더스 템퍼러처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던 그 물성 값들을 각각 정의를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퀴드가 유입되기 전에는 전체 형틀은 공기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공기의 밀도는 고정값이 아닌 이상기체 방정식을 풀 수 있도록 아이디얼 가스로 선택하며 다른 물성은 기본값으로 유지합니다. 솔리더스 템퍼러처와 리퀴더스 템퍼러처는 0도C로 설정을 합니다. 작동 온도는 25도C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0도C는 굉장히 불가능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값은 페이지의 온도 변화에 따른 물성 변화와 관계없이 액체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퓨어 솔벤트 멜팅 히트도 마찬가지로 공기는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용융열을 0으로 설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타임은 시간에 대한 이력을 고려할 수 있는 트랜지언트 방법을 사용하고요. 솔버는 프레셔 베이스드 모델을 사용합니다. 난류 모델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리얼라이저블 K-입실론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으로 멀티페이즈 모델은 볼륨 오브 플루이드라고 하는 모델로서 서로 상위 궤면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형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프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응고 용해 해석을 위해서는 솔리디피케이션 앤 멜팅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응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대로 응고된 상태에서 용해되는 해석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페이즈 모델에서 보프 모델을 선택을 해줬으면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이 페이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페이지 탭에 가시면 프라이머리 페이지랑 세컨다리 페이지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에어를 프라이머리 페이지, 메탈을 세컨다리 페이지로 선택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탈에 대한 자세한 물성은 앞쪽에서 정의한 캐스트 아이론 물성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이 상끼리의 인터랙션 부분을 정의할 수 있는 페이지 인터랙션 탭에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글로벌 옵션에 보시면 서피스 텐션 포스 모델링을 체크를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피스 텐션 값을 0.1로 정의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관 현상을 고려를 해주기 위해서 월 어데이션이라고 하는 옵션을 체크를 해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모델 쪽에 가시면 보프 모델 외에 볼륨 프랙션 파라미터 쪽에서 포뮬레이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임플리시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임플리시트와 익스플리시트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익스플리시트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작은 타임 스텝으로만 적용할 수가 있는 반면에